내용을 보면 장중에 30% 넘게까지 원유가 폭락했다가 다시 24%의 폭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요,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가 2009년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유 같은 경우는요,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유국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카르텔, 오펙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수요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되면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고요. 반대로 수요가 많아져서 이 석유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도 공급량을 조절해서 더욱더 가격을 높여받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9년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지난주 감산합의 결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를 겨냥해서 여기 보시면 대대적인 증산과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린다는 거예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량을 늘려버리면 당연히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가격 할인까지 결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석유 시장이 초토화됐다는 내용입니다. 대다수 전문가 분들은 유가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유 가격이 얼만큼 많이 떨어졌냐라고 본다면요, 이게 지금 원유 가격인데요. 보시면 지금 2014년도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약 100달러 정도에서 4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 여기 구간 머물렀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 현재 최근에는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 머물렀다가 60달러 정도에서 그냥 아예 30달러까지 내리 꽂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가 가격으로만 본다면 최악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 2014년도 때에는 미국이 셰일가스가 막 떠오르던 때다 보니까 그 셰일가스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 원유 전쟁이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2차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원유 전쟁이 임박하면서 유가가 대폭락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말도 아니에요. 전 세계 증시를 한번 같이 본다면요,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피도 많이 떨어졌고, 코스피가 지금 이번 전쟁 일어나면서 20% 정도 떨어졌고, 나스닥도 20%,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20%에서 30%까지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20% 넘게 떨어졌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최소한 30%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예측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패닉,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사우디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요, 지금 이게 러시아 주가인데요. 보세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대충 3,000 정도 있다가 2,800, 요 정도에서 지금 2,300. 그러니까 지금 다 20% 넘게 떨어졌어요. 아주 대폭락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나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는요, 둘 다 원유를 생산해서 팔아서 그 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예요. 산유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러운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 뭐냐면 1차선 도로에 차가 이렇게 마주 오고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안 비키면 둘 다 박으면 둘 다 죽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오다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으면 이 꺾어서 도로를 비껴나간 사람도 죽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에서 끝까지 깡을 가지고 직진하는 사람은 살아남게 되죠. 이걸 바로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요.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벌이는 게임을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걸 왜 하냐라고 한다면요,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을 본다면 이 기업이 결국 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남은 살아남은 기업이 이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양적 전쟁이라는 거죠.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지금 이 게임을 사우디아라비아가요, 러시아한테 바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건데요. 하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국내 증시를 한번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보시면 증시가 꽤나 좀 좋았어요. 2017년도, 2019년도 보시면 지금 꽤나 좀 우상향 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했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가 이제 하락인 줄 알았다가 추가 매수를 했다가 더 떨어지는, 정말 지금 패닉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지수도 지금 전 세계 증시와 비슷하게 대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이 석유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는 기사를 한번 보면요, 전 세계 증시가 얼마 떨어졌냐면 52일 만에 1경 9천조예요. 1경 9천조. 그러니까 한국 GDP의 10배가 지금 시총 50일 만에 증발됐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시발점은 이 코로나 질병 때문이었어요. 증시가 폭락하는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우디가 러시아의 유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한마디로 증시가 그냥
쌍으로 그냥 이렇게 얻어 맞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회복이 되기는 좀 어렵다. 어렵게 보는 것이 시각인데요. 아까 내용에서 기사를 보셨다시피 오펙 회의에서 감산 합의가 결렬이 돼서 사우디가 한마디로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대적인 증산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감산 합의 실패와 관련한 막전막후 사항을 뭐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오펙 회의에서는요. 사우디의 태도가 사뭇 달랐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는요. 이 오펙 회의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틀간. 그런데 첫날은 오펙들이 다음날 오펙 플러스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기구에는요. 오펙, 산유국들이 모이는 오펙 기구가 있고요. 이 오펙 가입을 거절한 그러니까 산유국이지만 오펙을 가입을 안 한 비오펙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오펙 국가의 왕이 사우디고 비오펙 국가의 왕이 러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오펙 다음 날에는 오펙과 플러스 회의를 진행하는데 사전 합의를 마치고 의례적인 회의를 거쳐 오펙 플러스 최종 합의에 원만하게 도달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펙 국가들이요. 그냥 먼저 그냥 하루 우리 150만 배럴 추가 감산에 합의를 하고 러시아에게 그냥 공개적 합의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요. 자기네들이 오펙끼리 결정한 부분을 러시아에 통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어라? 이것들 봐라. 쥐들이 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바로 이 부분을 거절해버립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서 4월부터 각국들은 상황에 맞게 생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사실상 기존에 합의했던 170만 배럴 감산 기한 연장에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빈정이 상했지만 이 부분을 보고 사우디가 다시 러시아를 좀 달래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요. 사우디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박차고 나가서 오케이 원유 전쟁을 바로 일으킨 겁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오펙 회의에서 일이 벌어지면서 원유 전쟁이 일어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부분에 있어서 원유 생산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 어떤 국가가 힘이 세냐라고 봐야 돼요. 지금 전쟁을 일으킨 국가는 사우디잖아요. 그죠? 사우디인데 그렇다면 본능적으로 싸움을 건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걸겠죠. 그 부분 한번 같이 보면요. 보시면 러시아가 원유 생산 점유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절대 원유가 사우디보다 적게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것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사우디가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우디, 중동 그 국가들이 이제 석유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상당히 놀라운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지금 러시아가요 사우디보다 오히려 더 생산량이 많습니다. 2019년까지. 그러니까 사우디에 비해 절대 지금 불리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땐 동등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저 같은 경우가 볼 때는 사우디가 전쟁을 일으켰어? 그럼 뭐 우리 UFC에 비교해보면 무제한급, 사우디가 무제한급이면 뭐 70kg 이런 타이틀급 러시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 싸움을 걸어도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실제 생산량을 보니까 지금 무제한급 대 무제한급끼리 싸움이 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러시아, 그러니까 사우디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가 거부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도대체 왜 거부했나? 바로 누가 일으켰나라고 본다면요. 지금 러시아에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요. 사실 2000년도부터 이제 2008년도까지 그러니까 그때 8년 동안 대통령직에 연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의 내용을 좀 보면요. 러시아 헌법에는요. 81조 3항에 보면 동일 인물이 연속 2기선 대통령직에 연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년 동안 대통령하면 더 이상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푸틴은 이미 2000년부터 연임을 한 뒤 이 조항 때문에 8년 동안 했으니까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넘겨주고 총리직으로 내려갔다가 아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총리직을 했다가 다시 2012년 우리나라 치면 청와대에 복귀를 합니다. 하지만 복귀를 하더라도 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푸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권력 연장의 꿈을 꿔서 바로 개헌을 이룬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어요. 과거 박정희 시 때도 유신헌법을 개헌해서 독재 정권을 꿈꿨죠.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이 독점 체제를 거의 완료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60, 70년대에 일어났던 일이 2020년도에 바로 위에 있는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일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푸틴이 깜짝 개헌을 했다는 거죠. 이 개헌안은요 지금 상원과 하원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뭐 반대표가 0표가 나왔고 상원은 반대표가 1표밖에 안 나와서 그냥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푸틴이 나이가 68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만 되면 84살까지 한마디로 다 해먹겠다는 거죠. 그죠? 84살까지 대통령 할 수 있는 판은 다 깔려놨어요.
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뭘까요? 어쨌든 간에 투표를 해서 푸틴이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대내외적으로 러시아의 힘을 과시해서 국가 안에서는 결집을 시켜서, 그리고 그 안에서는 푸틴이 대통령직을 연달아 연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 판단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있잖아요. 바로 이분. 아니, 다들 아시죠? 네, 정은이 형인데, 이 정은이 형도 권력이 뭐 약해졌다 하면 바로 미사일 쏘죠. 지금도 미사일 엄청 쏘잖아요. 왜 쏩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사일 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불만이 나면 이제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항상 뭐 이런 정치적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총선 같은 투표의 계절이 올 때는요, 항상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자극시켜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표를 얻는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푸틴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당차게 거절했다는 것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우디가 이길까 러시아가 이길까 한번 그 속내를 봐야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무제한 대 무제한이에요. 그죠?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보시면 이 러시아는요, 재정 수지가 꽤나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보시면요, 괜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까불어서 전쟁을 일으켰고,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전쟁을 일으킨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내막을 보면요, 러시아가 훨씬 더 유가가 떨어져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외환보유고가요, 지금 2008년도 이때가 지금 금융위기 아닙니까? 그죠? 금융위기 이전에 이 정도였는데 지금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러시아는. 한마디로 지금 내 통장 잔고가 빵빵하다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빵빵하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나도 나는 지금까지 벌어놓은 게 있어서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부펀드에 있는 금액을 제2의 버퍼로 사용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라 러시아는 과거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꽤나 긴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석유 부분과 비석유 부분의 정부 수입 추이를 보면요, 석유 부분보다 비석유 부분이 더 많아요. 그죠? 과거에는 비슷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석유 부분은 꾸준히 비중을 늘렸습니다. 사우디 보세요. 과거에는 거의 절대적이었죠. 물론 사우디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볼 때 석유 수입이 훨씬 더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가 가격이 떨어져서 타격이 왔을 때 훨씬 더 러시아가 완충장치, 그러니까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치킨 게임은 결국 그거예요. 적자가 나도 기업이 파산하기 직전까지 버티는 게 뭐냐면, 요놈이 파산해서 나가 떨어지면 내가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 지금 여러 지표들을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가 훨씬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가가 우리 아까 보셨죠? 원유가 2013년도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러시아는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비슷한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는 꽤나 단단한 상황이다. 사우디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절대 러시아가 쉬운 상대가 아니고, 오히려 사우디가 질 수도 있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이 몇 달러라고 본다면, 이 레포트에 나온 걸 보면 러시아 손익분기는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초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팔아도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가 뭐 32달러, 뭐 20달러까지 내려가는 전망이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예측했겠죠. 어차피 팔아도 적자인 거 예측했지만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한마디로 결상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준비하는 결상전은 외환 보유고와 더불어서 국부펀드, 방금 본 지표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러시아 재무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유가 하락에도 10년간 재원 부족을 메꿀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말하면 이 전쟁이 10년 동안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한마디로 사우디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 우습게 봤지? 우리 10년 동안 싸울 준비 다 세팅해놨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보유고액도 많고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는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해서 그걸 방어하는 데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부펀드로 5.1 전쟁을 버티기 전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년은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그 전에 뭐 합의가 될 거라고 보는 게 맞지만 어쨌든 간에 러시아는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가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치킨 게임을 받아들인 러시아는요, 과거에
바로 이 사우디한테 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를 지나면서요, 경제적으로 소련보다 우위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요, 소련을 붕괴시킬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 바로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가 무역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군비경제 본격화였어요. 당시 소련 같은 경우는요, 이 유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생각했어요. 에너지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이 미국은 소련의 바로 심장부 에너지 산업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에는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오펙에서 최대 산유국 국가였고 우방으로 둔 관계로 저유가 유도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한테 요구합니다. 사우디, 너네 원유 좀 증산해봐. 원유 공급량 늘려버려가지고 원유 가격 엄청나게 떨어뜨려버려. 그렇다면 사우디는 그러면 우리 적자날 수도 있는데 우리 손해보는 건데 너네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라는 질문에 바로 미국이 첨단 무기와 방위 제공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는 미국의 제안에 응합니다. 그래서 당시 1985년도에요. 일평균 산유량이 소련은 360만 배럴이었는데 1991년 882만 배럴까지 연평균 16.1%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16%씩 증가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면서요, 유가락을 유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우디 일평균 산유량 보세요. 국제유가가 이렇게나 떨어졌죠. 그래서 소련이 바로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조금 더 보면 소련이 당시 어떤 국가였냐면 1970년도 이후 소련 일평균 원유 수출액 추이를 보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왜? 원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소련은 정말 미국의 예측대로 결국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픈 경험이 있다는 거죠. 과거 한번 사우디와 미국의 연합군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갚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단단히 일가를 하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두 번째 배경에는 이거에 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를 흔드는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유가 보셨지만 50달러, 60달러 유지하다가 30달러대로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펙에서는요, 수요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계속해서 감산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막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왜 거부했냐라고 한다면요, 감산을 하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이 유가가 오르면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원유를 안 쓰고 셰일가스를 쓰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셰일가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수출국가는 바로 미국이거든요. 미국과 러시아는 앙숙입니다. 과거 소련을 멸망시킨 국가가 미국이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셰일오일 가스를 도움 준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셰일가스들의 손익분기점이 50달러라고 나오는데요, 이 셰일가스의 저유가는 치명적이에요. 유가가 당연히 원유가 싸면 셰일가스보다 원유를 쓰겠죠. 효율적인 면에서는 원유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유가가 셰일가스보다 많이 비싸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셰일가스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일석이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명에게 다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셰일 오일 생산량 추이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보세요. 지금 2014년도에 잠잠했죠. 그때 유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셰일가스가 너도 나도 생기니까 이제 원유가 얘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얘네 없애버려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원유가 유가가 비싸니까요, 상대적으로 셰일가스가 싸니까 셰일가스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오펙이나 기구에서 합의를 해가지고요, 공량을 대폭 늘려버려요.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셰일가스가 당시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어요. 하지만 파산을 하면서 이 셰일가스들이 M&A를 하고 기술을 더 개발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더욱더 낮췄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셰일가스가 이 기간 동안에는 한마디로 정리가 됐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셰일가스 기업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눈에 가신 거예요. 아니, 오펙에서 뭘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어차피 원유 가격이 오르면 지금 미국만 좋은 꼴인데, 안 그래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는 완전 앙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 미국 때문에 반대를 한 거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셰일가스들의 손익분기점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면 대표적인 기업들의 평균적인 이제 손익분기점이 20달러 후반에서 30달러라고 해요. 근데 이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지금 미국에 있는 셰일 기업이 한 10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90여 개 기업들은 손익분기점이 50달러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지금 유가 30달러면 그냥 다 줄도산이 날 겁니다. 왜냐면 셰일가스도 하려면 다 돈을 땡겨서 그걸 개발해야 되잖아요. 채굴을 해야 되니까. 빚을 내서 한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팔아도 적자면 당연히 기업들이 파산을 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파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2014년도
이때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셰일가스는 한번 경험했습니다.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떨어지는 폭락을 경험했어요. 그때 망해진 기업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은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인수해서 오히려 더 원가 부분을 낮추는 전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도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셰일가스들이 이 기업, 지금 이 대표적인 기업들이요, 그런 용세 업체, 셰일가스 업체들을 다 돈 주고 M&A를 사서 아마도 이 손익분기점을 더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과거에서처럼 꽤나 오래 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장기전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하고 싶은데요. 이 배경에는 지금 러시아는 미국이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뭐 어떻게 보고 있냐 하라고 본다면요. 이 트럼프 아저씨 같은 경우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는 이래요. 소비자한테 좋은 뉴스다. 가솔린 가격이 떨어진다. 소비자한테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은 대폭락해서 지금 자기 대통령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소비자한테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페이크 뉴스래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가짜 뉴스를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이 질문할 때 그 뭐 CNN인가가 이제 가짜 뉴스 한다라고 하면 CNN 질문을 안 받는다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좀 개짜인데 지금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는요, 그 니네 싸우든 말든 나 대통령 될 거야.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셰일 업체가 망하든 말든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러시아 안에서는 푸틴 자체가 이제 권력 다짐, 그러니까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을 겨냥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미국 셰일 업체를 파산시켜서 유가를 더욱더 안정적으로 가격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바로 사우디아라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지금 뭐냐면 2017년 왕자의 나노 실권자로 부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요, 국왕이 있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84살인가 그렇고 치매가 있다고요. 사실상 그냥 살아만 있는 왕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왕세자, 다음에 왕을 물려받을 이 세자가 실권자로 지금 부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빈살만, 우리는 이 빈살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우디의 지금 현재 사실상 통치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공식 직책은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이지만 연로한 아버지 84세의 살만 국왕을 대신해서 지금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사실상 지금 국왕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국왕 자리에만 앉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왕은 굉장히 좀 대단해요. 이 왕이 굉장히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 왕이 이제 후계도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요 친구가 지금 이게 지금 왕이고요. 요게 지금 왕입니다. 지금 84세 거의 치매까지 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인가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 가장 총애하는 3명 중에 총애하는 아들이고 바로 즉위가 유력한 왕세자예요. 근데 사우디 왕족이 7,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1,500조라고 하는데 뭐 제 구독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 왕족들이 있는 거죠.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 원탑, 바로 왕을 물려받을 왕이 바로 이 빈살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국가보위부 장관 무타입, 이분도 이제 체포를 했고요. 여기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무함마드 빈 나이프, 사실 이 사람이 제일 왕세자였어요. 그런데 이 살만 국왕이요, 얘를 폐위시켜버리고요, 이 빈살만을 제일 왕세자로 즉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로 다음 왕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 빈살만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얘를 바로 가택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가택연금을 시켜서요, 뭐 계좌나 이런 것도 다 동결시켜버려서 사실상 그냥 정치 생명을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고, 킹덤 홀딩스 대표 알와리드, 뭐 여기 있는 모든 대표적인 군들을 다 제거해요. 다 체포하거나 가택연금 체포해서요. 그리고 만수르, 그러니까 아사르 부주시사라고 하는 분은 의문의 헬기 추락사까지 당해요. 거의 뭐 의문이라고 본다면 뭐 죽였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지금 반살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방해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했어요.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반살만 같은 경우는 꿈이 많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터키에 되게 의존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의존도를 낮추고 조금 더 국가를 좀 개방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조금 지지를 얻고, 이 빈살만이 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나의 힘을 과시해서 대내적으로 볼 때는 결집시키려고 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푸틴과 사우디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번 유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돌아와서 얘네는 얘네고 어쨌든 길게 간다면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냐. 당장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그죠? 보시면요. 과거 유가 폭락 시 국내 점유 4사 영업 손실을 봤는데요. 2008년도 4분기에 3,900억 적자가 났고요. 2014년도 아까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폭락한 그때 유가 전쟁일 때 1조가 나는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유가를 보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금 유가가 이래요. 엄청난 지금 이게 역사적 저점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는 여기서 한 번 더 갔으니까 조금 오르다가 더 떨어져서 뭐 20달러까지 간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20달러까지 가면 정말 여기는 뭐 끝까지 간 거죠. 그냥 막장까지 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올라가는 거에 절대 뭐 영향할 필요 없어. 더 떨어질 수 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유 업계들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 지금 뭐 국내 SOL이나 SK이노베이션 대표적인 기업들은 원유를 저장해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가치가 똥값이 되는 거예요. 원래 50달러, 60달러였는데 30달러가 되잖아요. 그럼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 가치들이 반영되면 적자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지금 주가를 한번 보면요. 보시면 SOL입니다. 대표적인 기업 보세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었죠, 그죠?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반토막 났어요.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다시금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까지 본다면 거의 뭐 15만 원대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온직 석유화학을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SOL보다는 조금 더 영향이 덜하기 때문에 덜 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더 반등이 나야 되는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 종목이 완전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우리 아까 코스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동안 20% 정도 빠졌거든요. 거의 2배 빠졌죠. 왜? 타격이 직접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과거 아까 2014년도에 최악이었잖아요. 그죠?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떨어질 때를 보면 그때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그때보다 유가가 더 떨어진다? 그럼 정말 6만원, 5만원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SOL도 볼까요? SOL도 보면 2014년도까지는 아직 안 떨어졌네. 그죠? 보면 뭐 4만원대인 것 같은데 아직 4만원대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5만 6천 원이니까 30% 더 떨어질 수가 있네요. 오펙 회의가 다음번에 열리는 회의가 5월에서 6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3월이면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 동안은 이 종목 정말 오늘 내일 하는 종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경제는 알면 할수록 재밌어요. 이 석유전쟁이 나서 이득 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주선 운임이 밤새 2배 폭등했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요. 연합척을 한 번에 예약을 했대요. 여기 보시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산유량 확대 선언으로 초대형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운임이 2배가량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조선을 이제 석유를 하면 이제 운반하고 날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운반하는 금액이 2배 많아졌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약 7만에서 10만 달러였는데 16만에서 18만 달러까지 떴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떴냐라고 한다면요. 유가가 많이 싸니까 미리 많이 사놓는 거예요. 많이 미리 사놔서 유가를 이제 저장하려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가 지금 30달러, 20달러까지 분명히 비정상적이니까 과거 2014년도에도 우리 위에서 봤지만 유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유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가격에서 계속 머무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쭉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가격이 비정상적이고 내가 볼 때 40달러, 50달러? 요 정도 선이 정상이니까 지금 뭐 30달러, 20달러에 사놓으면 30% 더 오르는 거라고 본다면 이득이니까 미리 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유주선 운임이 2배 폭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전략 비축유나 뭐 그런 것들을 더 채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득을 보려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이제 사우디 전쟁이라는 경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에도 또다시 재밌는 경제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